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제6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이해하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왜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은 항상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목차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사회복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자원개발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 제안서, 그리고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실제 실무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자원개발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혹은 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는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프로그램 제안서를 활용했을 때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자원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 학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이용자, 고객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혹은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정책 또한 한 방향에서 여러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적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 수업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자원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측면이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는 그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결국 뭐냐면 재원이라는 거죠. 이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적절한 욕구를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조직과 프로그램 내부적 측면입니다. 자,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측면이 고려가 되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외부적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소위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사회복지 기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외부로부터 선정되는 데 반해서 우리 기관이 선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관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전문성인 측면에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실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사례관리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자원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제안서, 일명 프로포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창작이나 어떤 프로그램 제안서에 제출을 해서 선정되고자 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일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회복지 일반적인 체계라고 하면 조직과 프로그램과 관리라고 하는 활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기술이 투입되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신다 그러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정책이나 목적, 사회복지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어떤 개념으로서 그 매개체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프로그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보기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처럼 적절한 인력의 배치라든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라든지 고유의 어떤 기관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고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라든지 경험적 근거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에 대한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야 좋은 혹은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은 그냥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개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협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폭넓게 개념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요구 충족에 대응하는 것도 포괄적 의미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의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명 GP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P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근의 어떤 사회적인 경향이나 문제나 욕구의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관의 어떤 특징이나 기관의 수행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탐색한 이후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제안서가 제안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만 따져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외의 것들도 평가에 혹은 심사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바로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실한 기관이냐 여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자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대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해준 기관을 어떻게 알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홍보해 나갈 것이고, 혹은 추후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자구 방안,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제안서에 대한 작성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실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예시에 대해서 작성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중앙회에 제안이 되어졌던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 통합도우미 파견사업이고요. 부제로 활용했던 제품은
초등학년기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안서에 포함되어져야 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제목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진행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에 기대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제안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이 어디에냐 관계없이 방금 제시했던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안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제목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내용을 함축적으로 혹은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목이 부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실 통합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이 통합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과 방법과 목적이 제시될 수 있도록 기술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초등학년기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년기 장애아동이 되겠고요. 방법은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은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이라든지 사회통합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한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필요성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때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기관과 시설의 특성이라든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도 좋고, 우리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조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좋고요. 서술형으로 쭉 나열하기보다는 개조식으로 항목을 나누는 것이 훨씬 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경험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작성하는 예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과 사회통합 지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이라든지 학교 적응력을 높이려면 전통적인 방식은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통합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과 비장애아동의 접근을 통해서 이 장애아동의 학교 적응력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급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날 장애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국립특수교육연구원의 자료라고 하는 공인된 기관의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발표된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좋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언더라인,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고 음력으로 처리해서 적절하게 그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경험적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 자원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성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애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이 아이들의 부적응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것 또한 실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교육 실시에 따른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증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많은 연구에서 일반 학급에 통합된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실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97.7%가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요즘에 최근에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이라기보다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명 중 1명은 장애 아동의 부적응 문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장애인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 실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교육의 양적인 확대라든지 공간적인 통합에 따른 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시를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프로그램 대상자의 선정인데요. 대개는 프로그램 대상자 하면 그냥 20명, 30명 이렇게 표기하기 마련인데요. 좀 더 20명 혹은 30명을 산출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의 대상의 규모를 정하실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의 관리 측면,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나 인력들이 이런 프로그램 대상, 참여 대상자를 어느 정도 규모의 대상자일 경우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재원, 어느 정도의 재원, 실제 지원받은 재원 중에서 재원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서비스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어때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대상자의 규모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대상의 인구 집단을 구성할 때는 역삼각형 구조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를 희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매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대상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집단과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나뉘었고요. 사실 특수교육 아동, 대상 아동과 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한 것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급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애 아동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자, 이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려면 같은 반에 있는 다양한 다른 비장애 아동들에게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라든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통합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과 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해서 프로그램 대상 인구 집단을 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집단이라고 하면 되게 가장 해당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 지자체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년기에 있는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그 인구 집단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천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집단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중앙동이라고 뭐 특정을 지었지만 중앙동이라고 이건 임의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위험 집단은 순천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특히 장애 아동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을 가정해서 중앙동이라고 잡았고요. 또 중앙동 내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일반 학급보다는 특수학급에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을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학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서비스 대상 인구를 산출을 했고요. 여기에 단위수 뒤에 나와 있는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각주 표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임의적으로 산출을 했다기보다는 통계 자료를 교육청이라든지 혹은 이런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인원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서 사업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 달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대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하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고, attainable, achievable, 달성 가능해야 되고,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되고, time bounded라고 하는 시간 제한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목적과 목표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논리적인 그 구성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크게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논리 모델에 있어서 투입과 전환, 산출, 결과라고 하는 것 중에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은 바로 이 성과 목표에 해당하겠고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산출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산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목표량은 산출 목표가 되겠고요. 자, 이런 서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투입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자, 장애 아동들의 학교 적응력이라든지 사회 통합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바로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한 6, 7줄로 꽤 많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제목에서 활용했던 부제를 좀 더 풀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작성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소 길고 복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다 간략하고 초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를 좀 보면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앞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목적과 목표로 그리고 프로그램 세부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내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는 장애 아동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통합도우미를 활용한 특수학급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력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고요. 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를 뒀고 그 세부 목표 안에도 산출 목표라고 하는 것과 성과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목표는 장애 아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원적 학급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비장애 아동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적 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 학교 내에 일반 학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학급에서 통합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학급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 학급에서 수업을 듣기가 곤란한 교과가 있을 경우에 이런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겠죠.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다시 원래 학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학급을 원적 학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목표는 장애 아동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목표를 보시면 장애 아동이 포함된 학급에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산출 목표는 두 개 일반 학급, 30명씩 두 개 학급이니까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친 세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 혹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부 목표 두 번째는 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통해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가 구성되어지고 대상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에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인력, 그리고 일정, 예산 계획이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는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는 각각 앞서 제시했던 목표들 중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에는 세부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누가 담당하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며 시행 횟수나 시간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인력과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고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은 대개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것보다는 좀 적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의 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진행 시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자, 그게 앞서서 프로그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담당 인력이나 진행 일정과 함께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예산에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인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 지역에 혹은 기관에 확보하고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내용은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과 목표, 담당자, 진행, 세부적인 내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성과 목표가 앞으로 제시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작성 예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의 진행 일정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어느 시기에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형태의 간트 차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선을 해놓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을 때 시행되는 것들은 점선으로 표기해서 이 일정의 어떤 차이,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 이따 하시죠. 지금. 자, 그 다음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 중에서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입니다. 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력을 자세하게 써놓았고 비교적 학력이 높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 본 사업을 위한 수행 능력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실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중에서 누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 주당 8시간씩 활용하는 이 사회복지사와 아마 유급자원봉사자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이고 나머지 인력들은 지원 인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경력 사항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수행하게 되는 역할들 그리고 주당 이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할당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각각의 참여하는 인력들이 갖추고 있는 이 자격증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직접 경비나 간접 경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롭게 투입되는 경비는 직접 경비,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경우는 간접 경비로 산출을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같은 경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게 되는 할당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할당 시간을 왜 명시를 하느냐?
그것은 실제 여기 보시면 간접 경비로 기존의 슈퍼바이저, 기존 인력을 쓴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의 급여에서 할당 시간의 범주를 비율화시켜서 산출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비가 간접 경비지만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는 자부담의 어떤 성격을 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반드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가 대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만족도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평가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를 측정 도구,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이전의 평가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에 대한 예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세 가지 목표라고 했는데 보여드린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성과 목표는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력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장애 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성과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적응력이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자, 이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활용했던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 행동 변화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10명 이상의 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력을 30% 이상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돼가는데. 자, 두 번째, 비장애 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폴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연구한 결과 중에서 신뢰도 계수가 0.92에 해당되는 상당히 신뢰도 높은 이 측정 도구입니다. 수용성에 관한 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평가에 대한 척도를 만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실제 입증한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는 사육지 척도집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참여한 비장애 아동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을 적어도 20% 이상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성과, 평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여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서 이후에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서 실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대외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대개 욕구가 1년 이내 충족이 되어지고 학교 적응력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하면 좋지만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기술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어지거나 혹은 효용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변 학교까지 파급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대개는 외부에서 자원을 지원받으면 그 자원을 제공받는 그 기간 동안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원이 중단되면 프로그램도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효용성을 갖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든지 혹은 자체 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서 운영하는 등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